TV조선 취재 기자들이 전하는 뉴스의 중심 보도본부 한라인. 저는 신효섭입니다. 국회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가 국민의힘의 전격적인 참여 결정으로 오늘부터 정상화해서 첫 일정으로 사고 현장을 조사했습니다. 하지만 국조특위 위원이었던 민주당 신현영 의원의 이른바 닥터카 콜택시 이용 의혹이 갈수록 커지면서 국정조사에까지 변수로 작용할 가능성이 제기돼 주목됩니다. 의사로서 구조에 힘을 보태고 싶었다는 신 의원의 의도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해도 무슨 권한으로 어떤 절차를 거쳐 그 급박한 시각에 닥터카를 집 근처로 오게 해 치과 의사 남편까지 동승했는지, 또 참사 현장에는 15분 정도밖에 머물지 않았고 그 뒤 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떠나는 의전까지 누렸다는 그건 과연 정당한 것인지 의문이 하나둘이 아닙니다. 오늘부터 새해 부처 업무 보고를 받기 시작한 윤석열 대통령의 동정 먼저 알아본 다음 국정조사 전국의 돌발 변수로 급부상한 신현영 의원 논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대한민국을 더 젊고 더 생산적이고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로 바꾸는 이런 정치 과정에도 저는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가 미래를 설계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시기를 바라고. 윤 대통령 오늘 오전에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기획재정부의 업무 보고도 이뤄졌습니다. 정부 부처 가운데 첫 번째 신년 업무 보고입니다. 네, 윤 대통령이 오늘 오전 10시에 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 겸 첫 번째 국민경제자문회의를 열었습니다. 신년 업무 보고도 시작이 됐고요. 그 시작은 기획재정부가 열었는데요.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 한국경제 위기 극복과 제도약에 방점을 둔 내년도 경제정책 방향을 보고했습니다. 앞서 저희도 전해드린 대로 이제 정부는 신년 업무 보고를 기존의 형식에서 벗어나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하겠다, 이런 계획 밝혔습니다. 오늘 기재부 업무 보고 바로 그런 형식으로 진행이 됐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오늘 업무 보고는 회의를 겸했는데 이 정부 관계자들은 물론 이 경제학자들 그리고 민간 전문가들까지 구성된 이 국민경제자문위원들이 참석을 했다고 합니다. 함께 토론을 하는 그런 자리가 마련이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기재부 업무보고 특성상 이 경제자문위원들이 국민 패널의 역할로 참여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회의에서 집권 2년 차인 2023년을 노동, 교육, 연금, 이른바 3대 개혁을 적극 추진하는 개혁 추진의 원년이 되도록 하겠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오늘 나온 윤 대통령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오늘 제12차 비상경제민생회의는 제1차 국민경제자문회의를 겸해서 또 기재부의 2023년 경제정책 업무 보고와 함께 이렇게 진행하게 됐습니다. 노동개혁, 교육개혁, 연금개혁이라고 하는 것을 인기가 없고 하더라도 우리는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또 미래 세대를 위해서 반드시 해내야 하고, 노동시장에서의 이중구조 개선이라든가 이런 합리적 보상체계, 또 노노 간에 있어서의 어떤 그 착취적인 그런 시스템을 바꿔나가는 것은 그것이야말로 노동의 가치를 존중하는 것이 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기재부를 시작으로 다음 달 중하순까지 신년 업무 보고를 마무리할 계획인데요. 남은 업무 보고 역시 대국민 보고 형식으로 진행이 되고 각 부처의 특성에 따라 정책 수요자인 일반 국민이 참여하게 됩니다. 다음 주 초로 예정된 산업통상자원부와 중소벤처기업부, 과기부의 경우 이 미래 먹거리를 키워드로 합동 업무 보고를 진행하는 등 정책 연관성이 있는 두세 개 부처가 함께 업무 보고를 하는 그런 방식도 계획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이 이처럼 업무 보고에서 이제 대국민 소통을 강조하고 있지만요. 막상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은 건너뛸 수도 있다. 이런 보도도 나왔습니다. 대통령에게 이제 질문할 그런 기회를 가질 수 있는 언론 입장에서는 뭔가 앞뒤가 맞지 않다. 이런 느낌이 들기도 합니다. 일방적인 도어 스태핑 중단과 맞물려서 그렇게 옳은 방향으로 보이지는 않는 게 솔직한 심정입니다. 네, 복수의 언론 보도에 따르면요.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신년 기자회견을 잠정적으로 보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지난 15일 일반 국민들의 참여 속에 생중계됐던 국정과제 점검 회의에서 국정과제들을 설명을 했고 오늘부터 이어지는 정부 부처들의 대국민 업무 보고를 통해서도 신년 국정 운영 방향이 제시되는 만큼 이를 통해 신년 기자회견을 대체할 거란 관측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출입 기자들이 대통령에게 질문을 던지는 그 신년 기자회견도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대통령실은 일단 결정된 것이 없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 대통령 오늘 오후에는요,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 가운데 처음으로 국민통합위원회로부터 그간의 성과도 들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여러 측면에서 집권 2년차 구상의 속도를 내는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네, 이 국민통합위가 앞서 인수위 시절에도 있었습니다. 인수위 시절에 있었던 국민통합위원회를 상설기구화한 겁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첫 번째 대통령 직속위원회이기도 합니다. 윤 대통령은 오늘 오후에 김한길 위원장으로부터 위원회 출범 후 6개월간의 성과를 보고받고요. 앞으로의 활동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 어제는 자신을 지지해온 청년 200여 명하고 간담회를 가졌습니다. 부인 김건희 여사도 함께 자리를 했다고 합니다. 네, 윤 대통령은 어제 청와대 영빈관에 청년 200여 명을 초청해서 간담회를 진행했는데요. 지난 대선 과정 때 윤 대통령이 캠프에서 활동했던 청년 보좌역과 지방의회 의원, 대학생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윤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정부의 3대 개혁 정책에 대한 청년들의 지지를 당부하면서 특히 노동개혁이 가장 먼저 추진돼야 할 부분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참석한 청년들에게 합리적이고 인간적이며 노동을 존중하는 노동개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힘을 보태달라는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영상으로 보겠습니다. 국민을 착취하는 이런 이권 카르텔들에 의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자기 노력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대한민국을 더 젊고 더 생산적이고 더 공정하고 상식적인 국가로 바꾸는 이런 정치 과정에도 청년 시절부터 많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대통령께서 직접 점심과 저녁을 시간 날 때 직접 만들어서 차려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미래 세대가 우리 사회에 대한 희망을 버린다면은 그거는 국가가 바로 망한 거나 다름이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윤 대통령이 연일 노동개혁에 방점을 찍고 있는 가운데요. 지난번 화물연대 파업에서 정부의 강경 대응을 주도했던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이번에는 건설노조와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대통령과 결을 맞추고 나섰습니다. 네, 원희룡 장관은 어제 한 아파트 건설 현장을 찾아 건설노조에 의해 발생하고 있는 각종 불법 행위에 대해 더 이상 방치하지 않겠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러면서 건설 현장에서 건설노조가 채용과 장비 사용을 강요하거나 또 원예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가는 등의 그런 불법 행위들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원 장관은 그간 건설 현장에서 민주노총 조끼를 입은 완장부대가 방치돼 왔다며 건설노조가 경제에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다는 강한 표현도 사용했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이 강요된 채용과 장비 사용 그리고 금품의 갈취 이런 것들이 따라오는 인력들은 와서 제대로 일하지도 않고 생산성도 떨어지고 경제에 대해서 기생하는 독이 되고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현장에서는 민노총 조끼를 입으면 일도 안 하고 돈 뜯어가는 그런 무슨 완장부대처럼 진행되고 있는 이런 현상은 그동안에는 방치돼 왔을지 모르지만 새롭게 출범한 새 정부에서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방치하지 않겠습니다. 여당도 정부와 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어제 국회에서는 원희룡 장관 등 이 정부 측 비롯해서 성일종 국민의힘 정책위 의장 그리고 국회 환경노동위,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이미자 의원이죠. 여당 인사들과 민간 인사들까지 참여한 가운데 건설 현장 규제 개혁 관련한 민당정 협의회가 열렸습니다.
이 자리에서도 정부 여당은 건설노조의 불법 행위에 대해서 한 목소리로 지적하고 나섰습니다. 무법지대, 학폭 일진들의 횡포, 또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막가파식 이런 아주 강한 표현들이 나왔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민당정 협의회에서 나온 정부 여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건설 현장이 또 하나의 대표적인 무법지대가 됐고 이게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라 방치된 지 상당히 시일이 지난 것 같습니다. 170만에 달하는 건설 노동자들이 피해자입니다. 학교 학폭 일진들의 횡포에 다수의 학생과 선생과 학부모들이 말 못하고 끌려가는 것처럼 일손이 부족한 노동자들 모두가 이 극소수의 건설노조를 비롯한 일부 집단 세력의 볼모가 되어 있다. 잘못된 강성 노조들에 의해서 장악돼 있는 현장에 바로 서야 서민 경제가 살고 서민의 삶이 또 필수가 있습니다. 법보다 주먹이 가까운 행태, 더 나아가서 불법도 우기면 합법화 된다는 식의 막가파식의 건설노조에 대해서 오늘 그 부당성에 대해서 엄중하게 경고한 바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거대 노조의 불투명한 재정 운영을 손보기 위한 법안을 발의하면서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혁 입법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하태경 의원이 낸 법안인데요.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화한다 이런 취지에서 그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합니다. 네, 하태경 의원은 대기업과 공기업 등 대규모 노조는 매년 행정관청에 회계 자료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노조 회계 감사자의 자격을 법적 자격 보유자로 강화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법은요, 노조가 의무적으로 회계 감사자를 둘 걸 규정은 하지만 자격 요건이 없어 셀프 감사나 지인 감사가 가능한 구조라는 점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인데요. 하 의원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한민국 노조를 후진국 노조에서 선진국 노조로 바꾸는 법안입니다. 기존의 노조 회계는 완전히 깜깜이 회계였습니다. 고양이한테 생선가게 맡긴다 그러죠. 노조 회계가, 노조 재정이 딱 그런 시기였습니다. 300인 이상 규모의 노조는 반드시 매년 정부에게 회계 자료를 제출할 것을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노조원이 회계 자료를 볼 수 있게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기존에는 노조위원장, 노조 간부가 자기가 원하고 싶은 자료만 보여주는 이런 식으로 열람 자체, 노조원의 열람도 깜깜이 열람이었습니다. 여기에 저희 TV조선 취재에 따르면 정부는 앞으로 이 노조를 상대로 회계자료 제출을 더 적극적으로 요구할 방침이라고 합니다. 지난 10년간 그 정부가 노조에 회계자료 제출을 요구한 건 모두 합해 40여 건에 불과하고 모두 조합원들의 공개 요구를 노조가 거부하자 마지못해 나선 것이었지만 앞으로는 조합원 요구가 없어도 외부 지적이 제기될 경우 회계 내역 제출을 요구할 방침이라고 하고요. 정부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의 회계자료 제출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실 노조의 재정은요, 노조원들이 내온 그 조합비로 운영이 되는 게 맞습니다. 따라서 정부 여당이 이렇게 노조의 재정에 대해서 간섭을 강화하는 건 어떻게 보면 노조의 자치라고 그럴까요? 그런 부분을 갖다가 침해한다. 이런 비판이 나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정부가 지원하는 부분은 국민 세금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정부 여당이 간섭할 여지가 있기는 하죠. 하지만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지금 정부 여당이 이렇게 강하게 나오는 배경에는요, 그동안 노조 회계 문제가 있어가지고 각종 비리들이 제기되어 왔던 게 현실이기 때문입니다. 특히 민주노총 그리고 한국노총 양대 노총의 예산 집행 문제 등을 지적하는 보도가 지금 연이어서 나오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고용노동부와 노동계 등에 따르면 지난해 민주노총 본부의 예산이 184억 원이라고 합니다. 여기에 16개 산별노조의 예산까지 더하면 민주노총 전체 1년 예산은 1,000억 원대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한국노총 역시 지난해 본부 예산은 144억 원인데 전체는 조사된 바가 없지만 조합원 규모가 민주노총과 비슷한 수준이라서 전체 예산 역시 비슷한 수준일 것으로 노동계에서는 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 예산의 대부분은 조합원들이 낸 조합비에서 나오는데 양대 노총 모두 외부에는 예산 내역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조합원들이 낸 돈이 노조 본래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되거나 심각한 경우에는 간부들이 쌈짓돈으로 사용하는 회계 부정으로까지 이어지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노조비 10억여 원을 횡령한 한국노총 간부,
또 조합비 3억 7천여만 원을 횡령한 민주노총 간부 이런 사람들이 재판에 넘겨졌거나 징역형을 선고받은 그런 사례도 실제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노동 전문가들이 무엇보다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집행부가 지명한 감사가 오는 거기 때문에 투명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기는 어렵죠. 네, 이런 가운데 홍준표 대구시장도 민노총을 상대로 강력 대응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지금 어제 오늘 화제가 되고 있는 뉴스 중에 하나인데요. 바로 대구시가 민주노총 서비스혁명 마트 노조원 이런 분들에 대해서 고발장까지 접수했다고 합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네, 홍준표 시장은요. 대구시에 있는 대형마트 의무 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기로 하고 관련 협약식을 진행했는데요. 민주노총 서비스혁명 마트 노조는 여기에 반발하면서 이 협약식이 열릴 예정이었던 대구시청 상격청사 대강당을 불법 점거하고 시위에 나서면서 이 협약식이 대회의실로 옮겨서 진행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습니다. 먼저 협약식에서 나온 홍준표 시장의 목소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현재 동환경의 변화로 그 효과성에 대한 의문이 집중적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에서는 과도한 영업 규제이며 규제 완화로 나오고 있습니다. 홍준표 시장은 협약식이 끝난 뒤 자신의 SNS에 뜬금없이 시청사에 난입해 공공기물을 파손하고 공무원을 협박하고 시청사를 강제 점검하는 건 아주 중대한 범죄라면서 일벌백계하지 않으면 이런 일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경찰에 엄중히 대처해달라고 요청했다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어 대구시에서는요, 어제 오후 시위에 가담한 노조원 47명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노동개혁 아주 연일 강조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희룡 국토부 장관이 건설노조의 불법 문제를 정면 거론하면서 또 노조개혁의 드라이브를 걸고 나선 게 눈길을 ቅ니다. 사실 노동개혁의 주무부처는 바로 이제 고용노동부가 되어야 되는데 실제 지금 언론에서 지금 드러나고 있는 이 노동개혁과 관련해서 이른바 이제 선두주자라고 볼 수 있는 사람은 원희룡 장관밖에는 보이지 않는다. 이런 지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원 장관 이제 정치인 출신이고요. 다음 대권 주자로까지 거론되고 있는 상황인데 원 장관의 이 같은 대노조 관공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다고 보시는지 패널 듣기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원희룡 장관 같은 경우는 지난 대통령 선거 당시 정책본부장을 지냈습니다. 아마도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정책 철학에 대한 이해도가 가장 높은 인사일 거라 생각하고요. 화물연대 파업에 대한 원칙적인 대응이 있었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가 여기에 힘을 받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노동, 교육, 연금 개혁에 이어질 수 있는 하나의 분기점들을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화물연대 파업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이 같은 불법적 소지가 있는 파업들이 이어지게 됐을 경우 가장 큰 피해자는 현장에서 어려움을 갖고 있는 노동자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는데요. 지금 나오고 있는 노조의 문제들도 불법으로 귀결되고 있는 많은 사안들을 방치하게 됐을 경우에는 보호받지 못하고 있는 가장 밑단, 끝자락에 있는 어려운 노동자들로 그 위험들이 전가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원칙을 바로 세우겠다는 입장들이 피력하고 있는 것이고 아무래도 정치인 출신이다 보니까 조금 더 구체적이고 선명한 메시지로 국민께 윤석열 정부의 철학들을 일단 국토부에서부터 전파하고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일단 기본적으로 그 강경한 대응을 하고 있으니까 벌써 나오는 얘기가 원희룡 장관이 당대표로 나오려는 거 아니야? 이런 얘기도 나오는 것이고 또 한측에서는 이런 어떤 나름대로 자신의 효능감들을 보여주면서 대통령에게 신임도 받고 당에게 신뢰도 받아서 뭐 총리를 통해서 대권으로 이런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문제의 핵심은 이건 본인의 정치적인 욕심인 거죠. 저는 본인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들과 관련해서 전쟁이라는 용어를 쓰는 건 상당히 좀 제가 볼 때는 과한 용어인 거죠. 왜냐하면 우리나라 헌법에 노조를 결성하고 교섭을 하고 그다음에 파업을 할 수 있는 권한이 분명히 있고요. 핵심은 교섭입니다.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맞는 것이고요. 노조가 어떤 일을 한다고 하더라도 불법이면 불법으로 처벌하면 되는 것이지만 일단 국민입니다. 그러니까 국민과 전쟁하겠다고 하는 얘기를 하는 걸 통해서 본인의 정치적인 입지를 얻는 것이 올바른가라는 문제 하나하고 과거 얘기입니다만 노태우 대통령이 범죄와의 전쟁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공안정국으로 몰고 갔었고 YS 대통령 같은 경우도 노조와 강경 대응을 하면서 국민적 신뢰를 얻은 사례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과하면 문제가 생긴다. 말씀하신 것처럼 민주노총에 관행이 문제가 있다면 그 관행을 바꾸는 제도 개혁으로 가야지 그들과 싸우겠다고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국무위원으로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국회에 이태원 참사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가 이제 우여곡절 끝에 여야가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오늘부터 본격 활동을 개시했습니다. 앞서 사퇴 의사를 표명했던 국민의힘 소속 위원들이 어제 오후에 전격적으로 복귀를 결정해서 여야 합동으로 조사가 진행된 겁니다. 네, 이태원 참사 국조특위 여야 위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오늘 오전 첫 현장 조사가 시작됐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국민의힘이 어제 오후에 유가족과 만난 다음에 전격 복귀를 결정했습니다. 야당만의 반쪽 조사라는 우려는 얼마간 해소가 됐습니다. 여야 위원들은 오늘 첫 일정으로 서울 녹사평역 인근에 있는 유가족 주도로 마련된 합동분향소에 찾아갔습니다. 헌화하고 희생자들을 애도를 했습니다. 현장을 지키고 있던 유가족들이 오열하면서 진정성 있게 국정조사에 임해달라고 당부도 했습니다. 국조특위는 이어서 참사 현장 그리고 이태원 파출소도 차례로 조사를 했고요. 오후에는 서울경찰청과 서울시청을 찾아서 참사 당시의 대응 상황 짚어보고 질의응답도 나눌 예정이라고 합니다. 특위는 모레인 23일에도 현장 조사를 벌입니다. 이날은 용산구청하고 행안부 가게 되고요. 연내에 기관 보고 받고 다음 달 초에는 청문회 등을 차례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 조사 모습 잠시 보고 오겠습니다. 의원님들 먼저 들어가시고요. 열어주세요. 유가족이 없이 어떻게 조사가 돼? 나 그날 현장에 있었던 사람이야. 그날은 그분이 당직관이셨어요. 그 지시를 내린 사람이 누구예요? 상황실장이 당시 이태원 파출소 상황을 장악했습니까? 아니면 파출소장이 상황을 장악했습니까? 상황실장이요. 상황실장한테 보고를 하셨습니까? 그때 인파가 어느 정도나 몰릴 거라고 예상이 보고가 됐죠. 그 자리에서. 통상적으로 이태원은 헬로윈 때 지하철역 승하차 인원이 10만 명으로 보통 봅니다. 더 늘어날 것이라고는 예상이 그러니까 못 됐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그게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섣불리 올해 더 많이 올 거다, 더 적게 올 거다 이거를 섣불리 판단하기가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가 이루어지지 않았네요. 오늘 조사 활동은요, 민주당이 이상민 행안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단독 처리한 데 반발해서 국민의힘 특위위원들이 사퇴서를 낸 지 열흘 만에 특위가 정상 가동돼서 이루어진 바로 그겁니다. 맞습니다. 이번 현장 조사는요, 여야가 특위를 구성한 뒤 사실상 처음으로 함께하는 공식 일정이기도 했습니다. 국민의힘의 복귀에 대해 민주당은 만시지탄이나 이제라도 다행이라면서도 국정조사를 방해하다시피 한 것, 또 희생자와 유가족들에게 한 망언 등을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요, 국조특위가 정상화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기 때문에 고삐를 바짝 당겨야 한다면서 민주당을 향해서 정쟁이 아닌 진실규명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실 어제 저희가 방송할 때만 해도 국민의힘이 국조특위에 조기 복귀할 가능성은 낮아 보였습니다. 민주당이 여야 합의를 깼다는 그런 이유에서였는데요. 하지만 어제 오후에 늦게 이렇게 상황이 극적으로 반전이 된 겁니다. 무엇이 국민의힘을 움직였을까요? 네, 국민의힘이 돌연 입장을 선회한 데는 참사 유족들의 역할이 컸다고 합니다. 국민의힘은 어제 오후 2시부터 국회에서 이태원 참사 유족들과 간담회를 가졌는데요. 이 자리에서 유족들은 눈물을 쏟으면서 주호영 원내대표와 특위 위원들에게 제발 도와달라, 국정조사에 복귀해 달라고 소수를 했습니다. 여당은 이 간담회를 마친 뒤 국정조사 복귀를 전격 선언한 건데요. 모습 보고 오시겠습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내일 원내 복귀하시고 이번에서 너무 아깝게 가신 분들, 우리는 아이의 마지막을 누구도 알지 못해요. 제발 조사해서 우리 아이들 마지막만이라도 좀 알게 해주세요. 야당의 일방적인 국정조사로 인한 정쟁화를 막고 국정조사 본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도 국정조사에 참여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네, 일부에서는 민주당 신영형 의원의 닥터카 탑승 논란도 국민의힘 결정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도 전해드렸지만 치과 의사 남편이 동승을 했고 현장에는 15분만 머물다가 떠났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면서 논란이 좀처럼 잦아들지 않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은 신영형 의원에 대한 법적 대응을 예고를 하면서 국회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하며 강한 공세를 펼치고 있습니다. 네, 신현영 의원 논란 이제부터 자세히 살펴볼 텐데요. 이태원 참사 당일 이른바 닥터카 탑승 논란이 불거진 신 의원, 어제 국정조사특위 위원직을 사퇴를 했습니다. 민주당하고 그다음에 국조특위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서 서둘러 진화에 나섰다, 이런 해석이 나왔지만요. 하지만 논란 일파만파로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네, 다들 아시다시피 신현영 의원 의사 출신입니다.
이태원 참사 당일날 현장에서 구급 활동을 했다고 본인이 밝힌 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에서 이 고향에 있는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이 신의원을 태우느라고 이태원 현장에 평소보다 20-30분 늦었다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저희 TV조선 취재 결과 신현영 의원은 재난의료지원팀, 이른바 DMET팀이 아니었고 응급의료팀 출동 명단에도 없었던 것으로 추가로 확인이 됐습니다. 현장 구조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의혹까지 제기가 되면서 논란이 더욱 커지고 있는 모습인데요. 그동안 신 의원은 라디오 등에 나와서 이 응급의료팀이자 재난의료지원팀 자격으로 현장에 갔었다라고 주장을 해왔고 어제 입장문에서도 국회의원이 아니라 의사로서 이 수습에 충분한 역할을 하고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다라고 해명했었는데 그 목소리 잠시 듣고 옵니다.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의사로서 가야 현장에서 도움이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DMET팀과 같이 움직이면서 이동하는 과정에서의 같이 상황을 점검하고 현장에 투입되는 게 가장 우리 현장 수습에는 도움이 된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신 의원의 저 같은 이제 해명에 대해서는 이제 신 의원은 어쨌든지 간에 의사의 자격증을 갖고 있긴 하지만 현재는 어쨌든 국회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인이지 현재 의사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이 응급의료팀의 일원으로서 갈 생각을 했고 또 그걸 누가 인정해서 차에 태웠느냐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한 지금 지적들을 하고 있는 겁니다. 또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신 의원은 구조활동에 힘을 보태려 갔다 이렇게 지금 주장을 했는데요. 정작 현장에 머문 시간은 얼마 안 되는 것으로 지금 그렇게 드러난 겁니다. 맞습니다. 들으신 대로 국회의원 자격이 아닌 응급의료팀 자격으로 구급활동을 하러 갔다는 해명과는 다르게 신 의원이 현장에 도착해 활동한 시간은 15분 남짓이었다고 합니다. 여기에 더해 신 의원은 그 뒤 보건복지부 장관의 관용차를 타고 현장을 떠났다는 의혹도 드러났는데요. 신 의원은 복지부 장관과 함께 국립중앙의료원을 찾아가 중앙응급의료센터 상황실에서 사고 현황 등을 보고받았다고 하는데요. 닥터카에 이어 장관 관용차까지 타면서 과잉 의전이 아니냐는 지적이 불거진 상황입니다. 그보다 앞서 닥터카가 출동할 때 이제 신 의원뿐만이 아니고요. 그 남편인 치과 의사라고 합니다. 신 의원의 남편도 동승했다고 하죠. 바로 이 부분 역시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신 의원은 남편에 대해 재난 현장에서 쉽게 찾아보기 어려운 구강외과 전문이라면서 그 부분에 의료적인 도움을 주고자 현장으로 향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재난 상황에서 구강 내 출혈, 구강 내 외상은 치과적 도움이 필요하다는 그런 주장이었습니다.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신 의원은 물론 남편도 별다른 역할을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 의원 부부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중증 환자들은 대부분 응급처치를 마치고 병원으로 이송이 됐고 현장에는 경증 환자들 위주로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신 의원하고 남편이 먼저 명지병원 측에 요청을 해서 그 차를 탈 수 있었던 건지 아니면은 명지병원에 누군가가 그 신무지들한테 지시를 해서 두 사람을 태우고 갔던 건지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건지 이런 부분들이 전혀 지금 밝혀지지를 않고 있기 때문에 논란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여기서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신 의원의 참사 당일 이제 SNS 활동을 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지금 남편의 역할에 대해서도 곱지 않은 시선이 쏟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신 의원이 참사 현장에 있었던 15분 동안 사진 여러 장을 남겼고 그걸 SNS에 올렸었는데 이 구조활동을 하는 모습이 담긴 사진을 신 의원의 남편이 찍은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논란이 더욱 증폭되고 있는 겁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소위 자신의 정치적 그림을 따기 위해서 재난을 무대 소품으로 활용한 것 아닌가 참으로 개탄스러운 일이라고 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신 의원 본인이 국민 생명을 지키기 위해 출동한 구급차에 현장 도착을 지연시킨 것도 경악할 일인데 남편도 함께였다니 황당하기 이를 데가 없습니다. 남편은 대체 왜 간 것입니까? 신 의원의 재난지원 홍보쇼에 필요로 하는 사진을 찍으러 간 것입니까? 네, 이와 함께 닥터카에 같이 탔던 신 의원의 남편이 찍은 그 SNS 사진을 보면 신 의원이 재난의료팀원에게만 발급하는 현장 출입증을 걸고 있어서 이 비상대응 매뉴얼 위반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신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한 경위, 시간별 이동 동선, 남편이 동행한 이유까지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고발까지 검토하고 있다고 얘기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명지병원 DMET 차량 호출 경위와 탑승 및 이동 경로를 소상히 밝히고 DMET 차량을 같이 이용하고
긴박한 재난 현장을 카메라를 들고 오가며 SNS 홍보용 사진을 촬영해 준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남편의 동행 여부, 그리고 디메트팀 소속에만 한정되어 지급되는 재난안전출입증을 지급받은 경위 등을 국민들에게 낱낱이 밝히고 국가 재난 시스템을 훼손한 데 대한 책임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남편의 탑승 사실, 동승 사실 여기에 대해서도 이렇다 할 해명이 안 나왔죠. 뒤늦게 나왔다. 예. 예. 그리고 또 현장에 가서 구조 활동을 했다는데 머문 시간은 15분이었고 사진 촬영, 동영상 촬영을 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어떤 진정성 있는 사과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네. 논란은 일파만파 커지고 있다. 그래서 신의원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시 한번 좀 헤아려주는 네. 그런 지혜가 필요하고요. 더불어민주당도 여기에 대해서는 당 차원에서 입장을 밝혀줘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국민의힘에서도 고발 조치를 하는 겁니까? 고발은 해야겠죠. 아하.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몇몇 시민단체에 이어서요. 오늘 오전에는 국민의힘 소속의 한 서울시 의원이 신의원을 정식으로 고발했습니다. 네, 이종배 서울시 의원은요. 오늘 지위를 이용해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신의원을 서울경찰청에 고발했습니다. 이 의원은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신의원이 현장에서 15분 동안 한 일은 사진 찍은 것밖에 없다. 참당한 현장을 보고도 사진 찍을 정신은 있었는지 그 사진을 게시할 용기는 어디서 나왔는지 황당할 따름이라고 질타했습니다. 민주당은 결국 신의원이 밝힌 국조특위위원 사퇴 의사를 받아들이고 소방관 출신이죠. 오영환 의원을 대체 투입했습니다. 네, 어제도 전해드린 대로 신 의원은 자신의 일로 국정조사의 본질이 흐려지고 정쟁의 명분이 돼서는 안 된다면서 국정조사특위위원회에서 사퇴했습니다. 민주당은 신 의원의 사의를 수용하면서도 국민의힘을 향해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 공세를 너무 강하게 피는 거 아니냐 이렇게 반격하고 있는데요.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신현영 의원이나 그 남편 같은 경우 국회의원이기 이전의 의사입니다. 이 구급차가 아닌 닥터카를 타고서 관계에 특별한 문제가 있나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단 좀 의아하고요. 혹시 국민의힘 측이 국정조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공세를 너무 강하게 피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도 조금 우려가 되고요. 그 신현영 의원의 행동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히 살펴봐야 될 것은 있겠지만 국정조사는 아주 명백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 오히려 이걸 가지고서 초점과 방향을 바꾸고 오히려 저지하고 방해하는 쪽으로 사용하는 것이야말로 이건 너무 정치적인 행위 아닌가. 그것도 못된 정치다. 명지병원 디메팀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고 활동하는 동안 교육을 받았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차원에서 디메팀과 합류해서 간 것이 아닌가라고 보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논란 자체가 계속되는 것을 원치 않기 때문에 신현영 의원이 바로 사퇴를 한 것이고 국민의힘에서도 이걸 가지고 공격해서 국정조사를 파행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불순한 의도는 없기를 바랍니다. 국민의힘은 신현영 의원의 의료법 위반 여부를 살펴보겠다고 했습니다. 관련해서 의료기관 그리고 닥터카 문제의 실무주관 부서인 보건복지부가 신 의원 사건에 대해서 또 조사에 나섰다고 합니다. 네, 보건복지부는 신현영 의원이 닥터카에 탑승해 다른 긴급 차량보다 늦게 도착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실태조사에 착수하기로 했습니다. 복지부 고위 관계자는 닥터카 현장 도착 시간이 지연된 만큼 동선상의 문제가 있었는지와 신 의원 탑승이 절차적으로 문제가 없었는지 등을 따져볼 계획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는 응급의료법과 재난의료지원팀 매뉴얼 위반 여부를 따져본 뒤에 문제점이 발견되면 특별감사 등을 검토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신현영 의원을 둘러싼 의혹들이 이렇게 추가로 드러나면서 국민의힘 공세가 더욱 거세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민주당은 의사로서 순수한 의도였다. 그리고 그 자신을 둘러싼 논란의 책임을 지고 국조특위위원회에서 물러났으니까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적으로 이것을 다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지금 방어막을 치고 나왔습니다. 신 의원 사건 무엇이 가장 큰 문제라고 보시는지 또 복지부 조사에서 어떤 점들이 규명돼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패널들께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말씀해 주시죠. 네, 재난사고가 발생하고 긴급 호출이 있으면 10분 안에 디멧, 재난의료지원팀이 출동을 해야 됩니다. 근데 이 골든타임을 신현영 의원 때문에 수십 분에 달하는 시간이 지체됐다면 이것만으로 심각하고 엄청난 책임을 물어야 되는 사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민주당에서는 거듭 신현영 의원에 대한 선의를 얘기하는데요. 10월 29일 참사 발생 이후 바로 그 다음 날인 10월 30일 신현영 의원이 본인이 디멧팀의 일원으로 현장에 참여한 것처럼 SNS에 글을 올립니다. 거짓말입니다.
그리고 거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리게 되는데 우리가 지금 살펴봤던 사진들처럼 본인이 뭔가 활동하고 있는 듯한 모습을 찍습니다. 처음 그 사진을 봤을 때 도대체 저 엄청나고 굉장히 중요하게 긴박하게 돌아가는 과정에 신현영 의원의 사진은 누가 찍어줬을까 이런 의구심이 제일 먼저 들었는데 지금 알려지고 있는 바 같이 닥터카를 짰던 남편이 찍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신현영 의원이 선의를 가지고 저 현장에 갔다고 말하기도 어려운 상황이 돼버립니다. 얼마 전 보건소장, 용산구청의 보건소장 입건이 됐는데요. 응급 상황이 발생하고 현장에 즉각적으로 출동해서 디메팀을 현장 진두지휘를 해야 되는데 보건소장이 늦게 현장에 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늦게 갔던 경위에 대한 허위 보고를 작성했다는 이유로 입건이 돼 있기 때문에 10시 15분 오후에 사망사고가 발생하고 난 다음 응급적으로 처치할 수 있는 모든 일들이 긴박하게 이루어졌는지가 앞으로 국정조사, 특수본의 수사의 대상이 될 겁니다. 신현영 의원이 이러한 일들 속에서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는지 또한 마찬가지로 조사 수사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는 만큼 여기에 대해서는 객관적이고 침착하게 관련된 문제들을 하나둘씩 따져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뭐 재난의료지원팀이 아닌데 어떤 여기에 동승한 거나 그다음에 남편도 같이 동승한 부분이나 간다면 15분 정도 뭐 조치할 게 없었다고 얘기합니다만 15분 정도 지난 다음에 보건복지부 장관의 차를 타고 이동한 거나 이런 부분들은 국민정서상 이해하기 어려운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은 들고요. 하지만 이게 이제 민간 자원봉사자들이기 때문에 현행법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의 문제랑 또 의료법 얘기하는데 의료행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료법에 해당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씀하신 것처럼 현행법을 위반한 사례가 있다라고 얘기한다면 거기에 따라서 조치를 취하면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국민의힘이 너무 정치 공세를 강하게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부분 같은 제가 침소봉대하고 있다는 거죠. 국정조사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저희 이 사람이 15분을 왜 늦게 갔냐가 핵심이 아니고요. 4시간 전에도 우리나라 국민이 전화를 통해서 압사 같은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을 거라고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당시 정부는 공권력은 무엇을 했는가를 밝히는 거죠. 그런 사태가 발생한 이후에 저희 바로 근처에 있었던 기동대가 왜 움직이지 못했는지 그다음에 적어도 재난 업무를 총괄하고 있는 행안부 장관을 비롯한 경찰청장 같은 사람들이 뭘 했는지 이게 밝히는 게 핵심인 거죠. 그것이 밝혀지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말씀하신 신현영 의원의 문제 같은 경우도 밝혀지면 되는 건데 오히려 그 뒤에 있는 문제가 이 사건의 아주 본질인 것처럼 얘기가 되는 건 매우 문제가 많고 사태를 호도하는 거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국민의힘 뭐 이 내용을 가지고 정치 공세하는 건 맞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이게 핵심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앞에 있었던 부분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밝히고 난 다음에요. 그다음에 하시면 그게 맞지 않나 순서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하나만 추가로 여쭤보겠습니다. 국민의힘에서는 지금 이 부분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현영 의원이 그날 이제 현장에 갔다 왔다. 이제 그 사실까지만 그쳤으면 되는데 그 이후에 잇따라서 이제 방송에 출연하고 뭐 본인의 어떤 SNS 글을 통해서 당시 가보니까 정부가 너무 대응을 잘못했다. 정부의 좋은 대응이 엉망이어서 사고 현장도 피해도 늘어났고 그러면서 정부의 책임을 갖다 또 강하게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본인의 그런 것은 전혀 감춰두고 정부한테만 질타한 거 그것이 옳지 않다. 이런 식으로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또 비판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의 과실이 있다고 얘기하면 본인의 과실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그런 내용들을 포장해서 정치적으로 활용한 거에 대해서는 좀 국민적 질타를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엉망인 건 사실이었잖아요. 많은 국민들이 알고 있지 않습니까? 적어도 이태원 참사가 얼마나 정부가 엉망으로 대응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기 때문에 분노한 거기 때문에 엉망으로 진행된 것을 국정조사를 통해서 밝혀내는 것이고요. 이걸 또 활용해서 만약에 신현영 의원이 저희 정치적 활용을 했다고 얘기한다면 좀 국민적 비판을 받거나 아니면 말씀하신 국조의 증인으로 채택을 하던 아니면 뭐 현행법상의 문제가 있으면 조사를 하시든 하면 되는 건데 이것이 이 사건의 본질인 것처럼 말씀하시는 건 제가 볼 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네. 이태원 참사 수사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경찰 특수본 그리고 검찰이 경찰과 용산구청 관련자들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다시 시도하고 나섰습니다. 그렇습니다. 이태원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특별수사본부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의 두 번째 신병 확보 시도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어제 특수본의 신청에 따라 업무상 과실치사상과 허위 공문서 작성, 행사 혐의를 받는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법원에 다시 청구했다고 합니다. 처음으로 구속영장 청구를 했을 때는요, 법원이 증거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가 없다 이런 이유로 이제 기각을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지금 보름 만에 다시 영장을 청구하는 겁니다. 네, 이 전 서장은 다들 아시다시피 헬로윈 기간에 경찰 인력을 더 투입해야 된다는 안전대책 보고를 받고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았고요.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 조치를 하지 않아서 인명피해를 키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이태원 참사 현장에 도착한 직후에
자신이 실제보다 48분 일찍 현장에 도착했다고 허위로 기재된 그 상황 보고서를 직접 자신이 검토를 하고도 바로잡지 않은 혐의까지 추가로 적용됐습니다. 앞서 특수본은 지난 1일에는요, 이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 이것만으로 이 전 서장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가 이제 기각이 됐던 거죠. 그렇습니다. 이후에 특수본이 구속 사유를 보강하고자 이 전 서장이 용산서 직원을 시켜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상황 보고서에 자신의 현장 도착 시간을 허위로 기재했다. 이 의혹을 추가로 들여다봤고요. 이 과정에서 이 전 서장이 해당 보고서를 꼼꼼하게 살폈다는 작성자 진술과 관련 증거를 확보해서 이를 토대로 이 전 서장이 직접 검토하고 승인한 것으로 판단해서 혐의를 추가했다고 합니다. 관련 기사를 보니까 이제 검찰이 지난번에 이 영장이 한 차례 기각이 됐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이 영장을 갖다가 받아내기 위해서 경찰한테 수사 지휘를 아주 꼼꼼히 그리고 자세하게 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법원이 어떤 판결을 내릴지 저희가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특수본은 또 박희영 용산구청장을 비롯해서 용산구청의 간부 2명에 대한 구속영장도 또 신청을 했습니다. 네, 박희영 구청장은 헬로윈 기간 안전사고 예방대책 마련을 소홀히 하고 참사에 부적절하게 대처한 혐의를 받고 있는데요. 특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서 재난을 대비하고 구호할 1차적 책임이 있는 관할 구청 수장으로서 경찰보다 혐의가 무겁다고 보고 있습니다. 특수본은 박 구청장이 수사를 앞두고 휴대전화를 교체하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한 정황도 영장에 적시했다고 합니다. 결국 이런 거는 이제 경찰과 그다음에 검찰의 수사 상황이기 때문에 법원의 영장 수용 여부는 저희가 지켜봐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와 관련한 대장동 수사 상황도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검찰이 극단적인 선택을 시도했던 김만배 씨의 건강 상태를 확인 중이다. 이런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대장동 수사의 키맨으로 불리는 김만배 씨가 극단 선택을 시도한 건 지난 14일로 김 씨는 오늘로 8일째 입원하고 있는데요. 당초 예상보다 김 씨 입원이 길어지면서 검찰이 직접 김 씨 건강 상태에 대한 사실 확인에 나섰습니다. 검찰은 조만간 김 씨가 입원해 있는 병원 측에 정확한 증상 및 진단 소견서 등을 받아볼 계획이고요.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극단적인 시도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한다면서도 실체적 진실 발견을 위해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현재 김 씨가 입원한 병실은 중환자실이라서 수사기관은 물론이고요. 일반 면회객의 접근도 극히 제한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김 씨 가족은요, 지금 김 씨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어요. 맞습니다. 앞서 김 씨 부인 얘기인데요. 김 씨 자해 씨도 이틀 뒤에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폐에 고였던 피 380ml를 뺄 정도였다라면서 이 폐기능 상실 가능성을 언급했었고 김 씨 측 변호인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고 있다면서 당분간 지켜봐야 한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는데요. 때문에 당장 모레로 예정된 대장동 개발 특혜 재판에도 김 씨가 불출석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이제 검찰 주변에서는 김 씨가 건강 악화를 내세워서 결국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려 하는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심도 하고 있는 듯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 씨가 자해 시도 전에 주변에 했다는 그 검찰의 허위 진술을 하든가 아니면 내가 사라지든가 해야겠다라는 말이 이재명 대표 관련 진술을 추궁하는 검찰이 강압적인 수사를 벌이고 있다는 투로 해석이 되면서인데요. 중앙일보에 따르면 법조계의 일각에서는 김 씨가 향후 건강 악화와 거동 불편을 이유로 수사에 협조하지 않으면서 여론전에 나설 수도 있다.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또 김 씨가 지난해 10월 대장동 수사 초기에도 간경화 말기를 앓고 있어서 회사 업무도 보지 못한다고 주장을 했지만 최근 김 씨의 지인들에게서는 관리를 잘 해서 간경화는 많이 회복이 됐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다고도 알려졌는데요. 관련해 김 씨의 극단적 선택 시도에 이 대표가 보였던 반응도 다시 보고 오시죠. 대표님, 그동안 검찰 수사가 조작이라고 비판해 오셨는데 그 연장수산에서 이번에 김만배 씨 아까 충분히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네, 미안합니다. 어제 김만배 씨 극단적인 선택 시도한 거 관련해서 혹시 당에서는 검찰 강압 수사라고 얘기했는데 대표님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이번에 뭐 검찰 수사 방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 건가요, 대표님은? 네,
네, 이런 상황에서 일단 검찰은 김 씨의 범죄 수익을 은닉해준 혐의로 구속된 김 씨 측근 2명을 조사하는 데 집중할 방침입니다. 김 씨를 압박할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황에서는 조사를 반복해도 이게 실익이 없다는 판단에서인데요. 이에 대해 한 검찰 관계자는 개발 사업에 발생한 범죄 수익을 끝까지 추적할 거라면서 김 씨의 측근들을 통해 확인한 260억 원 이외에도 또 숨겨진 돈이 더 있는지 찾을 예정이라는 입장을 밝혔고요. 김 씨 측은 회사 운영 자금을 수표로 뽑아놓은 거라면서 범죄 수익이라는 전제 자체를 부인하고 있는 걸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겨진 자금의 흐름을 쫓고 있는 검찰이요, 김만배 씨의 변호인도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이걸 법조계에서는 이제 상당히 이례적인 일이다 이렇게 지금 받아들이면서 충격이다 이런 반응까지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물론 이제 변론권 침해다 이런 부정적 평가도 함께 나온다고 합니다. 네, 법조계와 언론 보도 등에 따르면 지난 14일에 검찰이 김 씨의 변호인에 대해 12시간 이상의 고강도 조사를 벌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검찰은 김 씨 변호인을 대장동 수익 은닉에 도움을 줬다고 지목했고 그에 대한 정황이 발견되면서 조사가 진행됐다는 건데요. 또 조사 하루 전엔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 공개된 정진상 전 민주당 당대표실 정무조정실장의 공소장 내용을 두고 검찰 수사를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정 전 실장의 공소장이 압수수색과 구속영장의 내용과 일부 다른 점을 지적한 건데요. 어제 민주당 대변인의 이야기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정진상에 대한 검찰의 공소장은 검찰의 희망사항을 적은 창작문에 불과합니다. 검찰의 강요와 해유가 의심되는 유동규의 바뀐 진술과 남욱의 전원 말고는 아무것도 없는 공소장으로 야당 대표를 수사하겠다는 것입니까? 나무위키 허위 정보를 그대로 적시하고 CCTV 조작 진술을 슬쩍 삭제한 우스꽝스러운 공소장은 이미 누더기가 되었습니다. 민주당 오늘도 당 차원의 입장문을 통해서 이제 검찰의 공소장 내용 아주 강하게 비판을 했는데요. 민주당이 말하는 이른바 이제 CCTV 조작 진술, 이건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을 말하는 거죠? 네,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엔 있었던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의 CCTV 관련 진술이 공소장에는 빠져 있다는 겁니다. 검찰은 앞서 정 전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정 전 실장이 2019년 유 전 본부장 등에게 돈을 수수했다면서 유 전 본부장이 정 전 실장을 찾아갈 당시에 그 엘리베이터 CCTV에 녹화되지 않기 위해 계단을 이용해 5층까지 올라갔다. 이런 내용을 적시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 전 실장이 거주하던 아파트에는 계단 바로 앞 그리고 아파트 동출 입구에 모두 CCTV가 설치돼 있어서 사실과는 다르다는 지적이 나왔었고요. 공소장은 해당 내용이 빠진 채 작성이 된 겁니다. 들으신 것처럼 민주당은 이를 CCTV 조작 진술 이라고 규정을 하고 검찰이 수사가 아닌 유동규 확성기 노릇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며 비판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검찰 측은요, 이제 수사 내용이나 결과는 차이가 없다 이런 입장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더 팩트에 따르면요, 검찰 관계자는 공소장의 일부 내용이 삭제된 이유에 대해서 구속영장과 공소사실 기재 내용은 다를 수밖에 없다면서 결과와는 관계없고 표현이 바뀌었다고 보면 될 것 같다고 설명했고요. 이어 구체적으로 일부 내용이 빠진 경위나 달라진 경위는 하나하나씩 설명하기 적절하지 않다면서 공소장 내용에 대해서는 향후 재판 과정에서 증거로 설명드리겠다고 강조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의 이제 불법 선거자금 수사에서는요, 유동규 전 본부장이 아주 새로운 진술이 또 나왔다고 하는데 그게 또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검찰이 이 대표의 최측근 김용 부원장이 불법 선거자금으로 받은 것으로 보고 있는 약 8억 원에 대한 일부 사용처가 처음 확인됐다고 알려졌기 때문입니다. MBC 보도인데요. 돈을 건넸다는 유 전 본부장이 검찰에서 자신이 중간에 1억 원 넘는 돈을 가로챘고 그중 일부가 부인의 수입차 구입에 쓰였다라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김용 전 부원장한테 갔어야 할 이제 8억 원 가운데서 1억을 유 전 본부장이 중간에서 가로챘는데 그중에 일부를 부인의 차를 사는 데 썼다. 바로 이런 얘기인가요? 네, 유 전 본부장의 부인이 1억 4천여만 원짜리 포르쉐를 산 건 지난 7월 중순이었는데요. 유 전 본부장이 김용 전 부원장에게 불법 선거자금을 전달했다던 그 시기였고 최근 유 전 본부장이 당시 전달받은 돈 중에 4천만 원을 부인에게 현금으로 줬다고 진술하면서 검찰이 불법 정치자금으로 규정한 돈의 일부 사용처가 확인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김용 전 부원장에게 최종 도착했다는 6억 원의 사용처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요. 김 부원장은 받은 돈이 아예 없다고 부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관련해서 유 전 본부장의 주장과 김용 전 부원장의 결백함을 주장했던 이 대표 목소리까지 들어봅니다.
김용 부원장에게 이제 자금 넘길 때 이게 대선 자금으로 쓰일 거라는 걸 좀 알고 계셨을까요? 경선 자금을 알고 있습니다. 김용 부원장은 오랫동안 믿고 함께 했던 사람인데 저는 여전히 그의 결백함을 믿습니다. 전해드린 것처럼 민주당이 정진상 전 정무실장의 이제 공소장 내용을 들어가지고요 검찰 수사를 강하게 다시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전에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있던 그 내용의 일부가 정작 기소장에서, 그러니까 공소장에서는 삭제가 됐다. 결국 압수수색 영장에 들어있던 그 내용이 결국은 허위거나 아니면은 검찰이 유동규 전 본부장을 압박해가지고서 거짓 진술을 끌어내는 거 아니냐, 그걸 뒤늦게 확인하고서 이번에는 뺀 거 아니냐, 지금 이렇게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겁니다. 과연 이런 부분이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이제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건데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제가 볼 때는 재판에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저는 검찰이 되게 좀 편하게 수사한다는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CCTV 문제와 관련해서 얼마나 많은 정황 증거로 언론에 회자가 됐습니까? 근데 수사 내용이나 결과는 차이가 없다? 그럼 증거를 제시해야 돼? 증거를 제시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니까 근데 편의적인 수사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고요. 지금 얘기가 되는 게 뭐냐면 구속영장과 공소장이 차이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한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2014년 이재명의 재선 자금으로 4억이 갔다고 얘기했는데 공소장에는 수억 원으로 바뀌었습니다. 두 번째가 정치적 공동체에서 정치적 동지로 바뀌었습니다. 이게 제가 볼 때는 뭐 수사랑 아무런 상관이 없는 용어임에도 그렇게 바뀌었고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유동규의 뇌물 공여 액수가 축소가 됐어요. 그리고 뇌물 전달했다는 장소도 지금 엇갈리게 나와 있습니다. 한 사람은 유흥주점이라고 그러고 한 사람은 일식당이라고 얘기하고 이런 내용을 보게 되면 저희 검찰의 구속영장과 공소장과 관련해서 상당히 많은 어떤 허점들이 보이고 있다는 측면에서 재판부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겠죠. 또 하나는 공소장 일본주의라고 얘기를 해서 소위 공소장 하나만 제출해야 되는데 공소장의 내용과 무관하게 다른 다양한 것들을 예측할 수 있게 하는 내용들이 들어가게 되면 형사소송법 원칙에 어긋나는 건데 정진상, 김용 두 사람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소위 전체 30페이지 중에서 10페이지 같은 경우는 공소 내용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내용이 들어간 부분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검찰에 좀 무리한 측면들이 있다라고 판단이 들기 때문에 아마 재판 과정에서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재판부에서 검토할 수밖에 없는, 고려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김용 부원장에 대한 핵심적인 쟁점은 대선 경선 자금 아니겠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돈을 만들라고 지시한 사람, 돈을 만들었다는 사람, 돈을 건넸다는 사람의 증언과 진술이 거의 일치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핵심적인 본질이 여기에 있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되고 있는 CCTV에 대해서는 유동규 전 본부장이 뭐라고 이야기를 했는가 하니 그 당시만 하더라도 왜 계단으로 올라갔는가 얘기를 하니까 그때만 해도 지켜주고 싶었다 이런 표현을 쓰게 되죠. 결과적으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입구의 CCTV 여부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엘리베이터를 타게 되면 그 안에서 몇 층에 내렸는지가 분명하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유동규 전 본부장이 계단을 올라갔다라고 하는 그 진술들을 바탕으로 검찰이 초창기했던 내용들, 이 지엽적인 것들을 전체를 다 뒤엎을 수는 없다는 생각이 들게 되는데 민주당이 왜 구태여 김용 부원장에 대해서 이런 방식으로 논평까지 내가면서 결국 그 유동규 전 본부장 그리고 검찰에 대한 수사 상황에 대해서 비판하게 되는지, 이게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 당에 대한 전체 리스크로 갈 수 있는 위험 부담이 있는 만큼 민주당만큼은 이 문제에서 한 발 빠지는 것이 어떨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어제는요, 또 이재명 대표가 이제 지금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가 된 상태죠. 그것과 관련해서 재판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검찰이요,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의 유족을 그 재판의 증인으로 신청했다고 합니다. 네, 검찰이 어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3차 공판 준비기일에서 이 대표가 모른다고 주장했던 김 전 처장의 유족을 증인으로 신청했습니다. 다만 어제 재판부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지는 않고 한 번 더 준비 절차를 밟기로 결정했습니다. 검찰과 이 대표 측이 김 전 처장의 유족 외에도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유동규 전 기획본부장 등 10명에 이르는 증인을 신청을 하면서 재판장이 난색을 보인 것으로도 전해졌는데요. 김 전 처장 사망 이후에 유족 측이 기자회견을 열고 이 대표가 시장 재직 시절 김 전 처장과 함께 찍은 사진과 이 대표로부터 받은 표창장 등을 공개했던 만큼 김 전 차장의 유족이 증인석에 서게 될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족들이 이제 사건 당시에 제기됐던 그 가장 큰 불만과 그다음에 비판 중에 하나는 바로 이재명 대표가 그 고인의 빈소를 찾지 않았다, 그거였습니다. 따라서 유족들이 만약에 재판의 증인으로 채택된다면 이 대표가 법정에서 김 전 처장의 유족과 대면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질 겁니다. 네, 준비된 영상도 잠시 보고 오시겠습니다.
해외 출장도 같이 갔는데 어떻게 모를 수 있냐 그러지만 제가 뭐 그 실제로 하위 직원이라서 기억이 안 나고요. 잠깐. 오늘 시장님하고 본부장님하고 골프까지 쳤다? 오늘 너무 재밌었고 좋은 시간이었어. 저는 그분이 왜 돌아가셨는지를 모르지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아버지가 피고인으로 전환될 것 같으니까 전환되고 징계까지 오니까 완전히 버림받았구나 이거. 지금 계속 그거 아래에 이동수가 있었고 그 아래에 아버지가 있었으면 사실이잖아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에서는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 방어를 위한 단일 대우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최근 이제 비명계 일각을 중심으로 해서 이 대표가 당 대표직에서 내려와야 한다, 그만둬야 된다, 이제 이런 목소리가 잇따랐었는데 또 그것과 반대되는 목소리도 이제 크게 나오고 있다, 이런 얘기군요. 네, 아무래도 최근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그 이유로 지목되고 있는데요. 오늘 오전 한 라디오에 출연한 박 전 원장은 이재명 대표를 중심으로 뭉쳐서 야당 탄압에 대한 투쟁을 하는데 벽돌 한 장이라도 놓겠다면서 이 대표를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또 당내에서는 이 대표를 겨냥하는 비명계를 향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는 모양새인데요. 오늘 오전 박 전 원장과 김남국 의원의 이야기 차례로 들어보겠습니다. 김만배 씨가 이번에 260억 엄청난 돈이 이재명 대표 집에서 나왔어요? 아무 관계 없는데 왜 그러한 것을 자꾸 이재명 대표하고 연결시켜서 보도가 되느냐. 이런 것은 당당하게 싸워나가야죠. 아니다. 그렇잖아요. 김만배 씨의 극단적 선택이 민주당과 이재명과 무슨 관계가 있어요? 유죄의 입증은 검찰이 있는 거지. 맞죠. 무죄의 입증을 이재명 대표가 민주당이 하는 게 아니에요. 무도한 검찰의 수사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우리 당의 많은 의원님들이 이것은 검찰의 정치 탄압이고 이재명 죽이기다, 정적 죽이기다라고 이렇게 보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이겨내야 된다, 똘똘 뭉쳐서 싸워야 된다 이렇게 보시는 것 같습니다. 서른 의원이나 조용천 의원 같은 목소리는 극소수다 이런 입장. 네, 저는 극소수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일부 의원님들이 나오긴 하지만 그런 것들이 이제 언론에서 좋아하기 때문에 더 인터뷰를 하고 더 기사화되는 그런 측면이 있다라는 걸. 네, 김남국 의원 같은 친명 의원들은 극소수라고 하지만 이 대표를 향한 당내 비판의 목소리가 여전한 상황인 건 맞습니다. 특히 어제는 전날 이 대표가 SNS와 팬카페에 연이어 올린 글에 의미심장한 이 글에 대한 따끔한 지적도 나왔습니다. 이 대표가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고 글을 남겼는데 그 모습과 이 대표를 겨냥한 김종민 의원의 이야기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좀 말씀 올리셨는데 그건 좀 어떤 취지에서 올리셨는지 궁금해서요. 제가 읽어보신 대로죠. 뭐 최근에 검찰 수사와 연대해 주신 거죠? 자, 저희님 맛있게 드세요. 저는 이재명 대표가 당대표가 아닌 상태에서 좀 이렇게 그 순리에 맞게 자연스럽게 대응을 했다면 훨씬 더 공감을 받았을 거라고 보는데 대장동 갖고 싸우려고 당대표가 됐다면 그건 오산이에요. 대장동 막기 위해서 당대표 된 건 아니잖아요. 예. 이재명 대표 팬카페 SNS 통해서 길고 깊은 겨울이 온다라는 의미심장한 메시지를 냈어요. 민주당에게 지지가 확 쏠리지 않는 거. 사실 이게 더 걱정스러운 거 아닌가요? 당대표에서 리더십이 지금 안 보이고 있는 거. 이게 오히려 걱정할 거지. 날씨가 추운 게 중요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들으신 것처럼 이제 최근에 복당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라디오에 출연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한 옹호의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저희가 몇 차례 전해드렸듯이 박지원 전 원장의 복당에 대해서는 특히 이제 정청래 최고위원을 비롯해서 지도부 상당수가 반대를 했는데 이재명 대표가 밀어붙인 결과다, 이런 기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박지원 원장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 이재명 대표가 어떤 의도를 갖고 박지원 원장의 복당을 밀어붙였는지, 결국 이재명 대표가 성공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한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이제 시작된 거기 때문에 알 수는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그런 김종민 의원이 한 거 있지 않습니까? 김종민 의원이 조국 전 장관 때 소위 보수 언론에 엄청난 타겟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계속 얘기하면 얘기할수록 민주당의 그 어떤 긍정성들을 갖다가 허물어뜨리는 측면이 있었고요. 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이재명 당대표를 비판하니까 언론에 많이 나오겠죠. 제가 볼 때 이런 어떤 언론에 나오려고 하는 흐름들이 분명히 있고 이런 부분들이 과다대표되는 측면들이 분명히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박지원 대표를 영입한 문제 같은 경우는 일단 이분이 오랜 정치적 경력을 가지고 계시고 또 재판도 꽤 많이 하셨던 분이었죠. 저는 그런 무게감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지만 그 반면에 저희 민당 내부에서는 좀 분열이라고 하는 또 나름대로의 상징성들을 가지고 있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명암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지금과 같이 그 일부 의원들의 비판들이 과도하게 대표되는 상황에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합류한다라고 하는 건 민주당 입장에서 나쁘진 않은 거죠. 어떤 형태로든지 위기의 상황에 사람들이 모인다고 얘기하는 건 나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하지만 나중에 어떤 박지원 전 국정원장이 과거 했던 행태로 돌아가게 된다면 그것이 또 제가 볼 때 암이 될 수도 있겠죠. 네, 말씀해 주시죠. 네, 그 말씀 주신 것처럼 이재명 대표가 그만큼 다급했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중장기적으로 보게 되면 결과적으로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박지원 원장이 더 거칠게 공격하는 순간 문제가 될 텐데 지금은 그런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일단 주변의 우군들을 확보하는 게 필요할 정도로 사법 리스크가 정점에 달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오늘 하루 놓치면 안 될 핫한 뉴스를 모아 전해드리는 어쩌다 이런 일이 코너로 이어가겠습니다. 첫 번째 키워드는요, 북새통 골드라인입니다. 이거 어떤 내용입니까? 네, 추위는 잠시 물러났지만요. 대신 오늘 새벽부터 폭설이 쏟아지면서 아침 출근길 곳곳에선 혼선이 많았습니다. 특히 김포 골드라인을 이용한 김포 시민들은요, 그 어느 때보다 고된 출근길에 나서야 했는데요. 이 김포 골드라인은 한강 신도시에서 서울 지하철 9호선 김포공항역을 오가는 무인 운전 전동차로 하루 평균 이용객이 6만 8천 명에 달하는 열차죠. 그런데 폭설로 일부 전동차를 운행하지 못하면서 극심한 혼잡이 빚어졌습니다. 이 전동차 간 배차 시간이 길어지는 바람에 일부 역에선 통로까지 긴 대기줄이 이어질 정도였습니다. 어떤 이유로 이 열차가 이제 멈춰섰는지 이것도 궁금하긴 한데 이렇게 이제 사람이 많아지고 이렇게 한꺼번에 몰리면 결국 이제 사고가 나는 거 그게 걱정이 되는 거죠. 근데 그런 우려했던 일이 실제로 벌어졌다고 합니다. 네, 이태원 참사 이후로 참 마음이 우려가 많은데요. 오전에 그 8시 10분쯤 이 전동차에 타고 있던 한 승객이 호흡곤란 증상을 호소해서 인근 병원으로 옮겨졌다고 합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길어진 배차 간격으로 전동차의 승객들이 꽉 들어차서 몸에 압박이 가해지면서 발생한 그런 사고로 보입니다. 한 전동차 승객은 이 간신히 열차에 탄 뒤에도 많은 사람들의 짜증 섞인 목소리와 비명을 들어야 했다면서 평소보다 심한 밀집도에 숨이 가빠오고 식은땀이 날 정도였다라고 호소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그 김포 골드라인 관계자는요, 운행이 중단된 전동차들을 신속히 노선에 투입하기 위해 야외선로 제설 작업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는데요. 김병수 경기 김포시장은 김포 골드라인 차량 기지 현장을 점검하면서 조속히 정상 운행이 되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를 했습니다. 또 철저한 사전 점검과 시민 안전사고 방지 등도 주문했다고 합니다. 오늘 아침 출근하면서 이제 넘어질까 봐 조심조심 걸었던 시청자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래도 지금 서울의 경우에 이제 도로 위는 빠르게 제설 작업이 진행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네, 정부는 어젯밤부터 대설 위기 경보를 관심에서 주의 단계로 올리고요. 중대본 1단계를 가동했습니다. 서울시는 인력 8천여 명과 제설 장비 1000여 대를 투입해 대응했는데요. 당국이 대중교통 이용을 권장해서 집에 차를 놓고 출근한 직장인들이 많아서인지 교통 상황도 예상보다 막히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설 과정에서 녹았던 눈과 또 하늘에서 계속해서 내리는 눈이 뒤섞이면서 도로가 진창처럼 변해버리는 바람에 시민들이 출근길에 어려움을 겪어야만 했습니다. 이제 걱정되는 건 바로 퇴근길입니다. 그렇습니다. 기온이 떨어질 거라는 예보 때문입니다. 기상청은 오늘 밤부터 기온이 영하권으로 떨어질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내일 아침 서울 기온이 영하 9도, 모레는 무려 영하 14도까지 떨어진다고 합니다. 지난번 한파보다도 더 강력한 강추위가 찾아온다고 합니다. 이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진창길, 슬러시처럼 이 녹은 눈이 밤이 되면서 빙판길로 변할 수 있으니까 퇴근길에도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차량 운행과 보행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두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제주도 청부살인. 어떤 사건이죠? 네, 얼마 전 제주에서 유명한 음식점을 운영하던 여성 재력가가 자신의 집에서 둔기에 맞아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범행 사흘 만에 범인을 체포했지만 피해자와 일면식도 없는 걸로 드러나면서 범행 동기에 궁금증이 커지고 있는데요. 주범인 A씨가 경찰 조사에서 살인 혐의에 대해 인정을 하면서 피해자를 전혀 알지 못하고 우발적으로 벌인 일이라고 진술을 했죠.
했지만요. 경찰은 이 청부 살인을 사주받은 건 아닌지 의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게 청부 살인이라고 볼 만한 어떤 정황 드러난 게 있습니까? 자, 먼저 이번 사건 범행 과정에서 주범의 이해할 수 없는 행적부터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A씨는 범행 전날 아내와 함께 배를 타고 제주도까지 와서 전혀 알지도 못하는 피해자를 살해하고 도주합니다. 그것도 집 비밀번호를 열고 들어가서 3시간을 피해자가 귀가하길 기다렸다가 살해한 겁니다. 우발적 범행이라고 볼 만한 개연성은 떨어진다는 지적입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 주범 A씨와 아내 B씨 말고도 한 명이 더 연루가 된 상태입니다. A씨의 고향 선배인 C씨인데요. 이 C씨가 피해자와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경찰은 주범 A씨 그리고 피해자 간의 연결고리를 이제 C씨로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이 고향 선배 C씨는요, 범인이 피해자의 집에 들어갈 수 있도록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연히 이 선배 C씨가 피해자와는 일면식도 없었던 주범 A씨에게 자신과 가까운 사이였던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왜 알려준 건지 의문이 생길 수밖에 없는데요. 경찰은 C씨가 피해자와 지난 8월부터 금전 문제로 자주 다퉜던 것으로 파악을 하고 살인 청부 목적으로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게 아니냐 이렇게 의심을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다만 이 C씨는요, 범행을 사주했다는 의혹을 강력히 부인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경찰은 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두 사람 사이에 금전이 오간 흔적이 없는지 그리고 은행 계좌 수사와 함께 휴대전화의 디지털 포렌식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어제 제주로 압송된 A씨는 살인 혐의를 인정하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네, 아무 생각 없습니다 라고 답을 했고요. 피해자와 아는 사이냐는 물음에도 모른다고 부인을 했습니다. 하지만 대가를 받았냐는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보기에 이제 우발적 범행으로 보기 어려운 정황들 중에는요, 범인의 또 도주 과정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범행 후 현장을 빠져나온 A씨는요, 먼저 택시를 한번 갈아타고 인적이 많은 시장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택시 요금은 모두 현금으로 지불했고요. A씨는 복잡한 시장 안을 10여 분간 배회한 뒤 대기하던 아내 B씨와 만났습니다. 그리고 제주항에서 여객선을 타고 경남 양산으로 도주하는데요. 이 과정에서 A씨는 다른 사람 신분증을 도용해서 여객선 표를 끄는 걸로 알려졌는데 이 수사에 혼선을 주기 위한 의도였을 걸로 보입니다. 또 피해자 집 주변 CCTV에 최대한 찍히지 않도록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감추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는데요. 이 종이 가방에 범행 뒤 갈아입을 옷과 신발까지 담아갔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이런 정황들이 속속 드러나면서 경찰은 계획 범행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에 대해서 구속영장도 지금 신청이 된 상태죠? 예, 주범 A씨와 공범 B씨는 살인 혐의, 고향 선배 C씨는 살인 교사 혐의를 적용해서 구속영장이 신청됐는데요. 오전부터 법원이 영장 실질 심사를 진행해서 구속 여부는 오후 늦게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키워드 보겠습니다. 바꿔치기 연루. 음주운전 사실로 이제 음주운전으로 사고를 내서 활동을 중단하겠다 이렇게 밝혔던 가수 아마 이루 씨 소식인가 봅니다. 그렇습니다. 어제 이 코너를 통해서도 이루 씨가 음주운전으로 입건됐다는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그런데 이루 씨가 이 3개월 전에도 음주운전뿐만 아니라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연루됐었다는 보도가 나와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KBS 보도인데요. 이루 씨가 지난 9월 음주운전 혐의로 경찰에 입건이 됐는데 당시 함께 타고 있던 동승자가 자신이 운전했다고 주장하면서 경찰은 이루 씨의 음주운전 혐의를 입증하지 못한 채 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는 겁니다. 문화일보는요, 당시 한 여성 프로골퍼가 동승했었다고 전하면서 경찰이 새벽에 신고를 받고 그날 아침 이루 씨를 상대로 음주 측정을 했지만 처벌할 정도의 수치가 나오지 않았다고 보도했는데요. 술과 또 사람의 체중, 경과된 시간을 계산해서 혈중 알코올 농도를 유추하는 위드마크 역시 처벌 수준이 아니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언론이 보도하고 있는 음주운전 또는 이제 운전자 바꿔치기고 이건 결국 입증은 제대로 안 됐다 이렇게 볼 수 있겠군요. 하지만 경찰이 주변 CCTV를 확인한 결과 동승자의 진술과 달리 실제로는 이루 씨가 운전한 사실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운전자 바꿔치기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동승자에게 범인 도피죄를 적용해서 지난달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루 씨에게는 또다시 불송치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동승자가 송치됐는데 왜 운전을 한 이루 씨는 불송치가 되느냐 이거 궁금해질 수밖에 없는데요.
네, 경찰은 이루 씨가 운전자 바꿔치기를 직접 부탁하거나 회유했다는 증거를 찾지 못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에 운전자 바꿔치기 의혹에 대해 이루 씨의 입장을 묻고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락이 닿지 않았다고 KBS는 전했습니다. 저희는 1분 뒤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오후 1시에 더 핫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